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으로 11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인 허가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토지 분할에 대해 개발인 허가받은 자가 개발행위 마치면 행정청에 준공금사 받아야 된다. 1번 틀린 정답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개발 행위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수 있는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아 할 수 있는데, 허가 대상 개발 행위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와 토지 분할, 그리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우리는 그것을 적치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시법 공부하시면서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할 때 포크레인 가지고 와서 분할하는 것입니까? 그냥 선 그어버리는 겁니까? 선 걷는 것이죠. 공사한다, 공사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리고 차를 주차장에 주차시켰다고 하면 그게 적치인데 1개월 이상 물건 쌓아놓게 된다면 설계도면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다, 그냥 쌓아놓는다, 그냥 쌓아놓습니다. 공사 수반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분할 적치는 공사를 직접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 행위를 마치더라도 준공금사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1번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2번입니다. 두 번째 줄에 5% 범위 안에 축소하는 행위, 5%부터 축소까지 가로해 놓으시고 축소 줄여놓습니다.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허가 대상 아닙니다. 해당 행위를 완료하게 되면 허가권자에게 통지하고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단축 축소란 말 보게 되면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해당 행위 하고자 한다면 허가권자에게 통지하는 겁니다. 3번. 허가권자가 개발 행위에 조건 붙이려는 경우 미리 개발행위 허가 신청한 자의 의견 들어야 된다. 조건 추천오시고 신청한 자 줄쳐 놓습니다. 이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함께 보시는데, 건축물 건축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광시군에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저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에는 기환경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허가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허가권자는 허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허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를 파악하시고자 한다면 요건으로서 첫 번째,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되죠. 무엇 미만이란 말 기억하시면 5천 미만, 만 미만, 3만 미만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도시지역의 공업지역의 경우는 3만 미만, 3만 제곱미터 미만일 것, 비도시지역의 관리적 농림지역의 경우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이고, 5천 미만의 경우는 도시지역에서는 보존녹지역, 비도시지역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나머지는 만입니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과 성장관리계획에 적합해야 되며 기환경에 적합한 때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이 허가 시에 의견 청취를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견 청취 중에 주민 의견 청취는 없습니다. 이번에 개발이 허가받아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내가 살 집을 만드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의 주민 의견 청취로서 공청회나 공람 절차를 거친다? 말도 안 되죠. 주민 의견 청취는 개발인 허가 시에는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3개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군 계획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시행자의 의견 들어야 되고, 공공시설 귀속과 관련되어서는 관리청의 의견 들어야 하며,
조건부 허가 시에는 신청한 자의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인 허가와 관련된 3대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저렇게 정리하시면 조건부 허가 시에는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도시군 계획사업과 관계된 경우에는 시행자, 공공시설 기술과 관련되어서는 관리청의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 옳은 질문이죠. 4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사업으로 공유수면 매립하는 경우 개발인 허가 받지 않아야 된다. 우선 공유수면 매립은 토지의 형질 변경에 해당되는 것인데 도시군 계획사업,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을 도시군 계획사업이라 하고 이 도시군 계획사업은 이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따로 특광시군에 허가할 필요 없죠. 5번입니다. 허가권자는 허가 내용과 다르게 형질 변경한 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회복 명할 수 있다. 5번 옳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11번은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올해 우리 시험에 개발인 허가 파트와 관계된 사항이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개발인 허가 조건 중에 올해 개정될 승장 관리 계획을 정리해 주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승장 관리 계획의 수립 대상인 승장 관리 계획 구역과 승장 관리 계획 그리고 승장 관리 계획에 따른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들을 정리하시는 게 꼭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것은 승장 관리 계획 수립된 계획 관리 지역은 원래 건폐율이 40%인데 50%로 완화하고 계획관리지역 용적률은 100%인데 승장관리계획 수립되게 되면 용적률을 125% 완화한다. 기억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승장관리계획 올해 개정되기 때문에 꼭 한번 살펴주시고 건폐율 완화와 관련되어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의 경우는 건폐율을 30% 완화합니다. 그래서 건폐율 완화가 없는 것은 보전관리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아마 추측 가능한 녹지지역은 보전녹지지역, 이 세 가지 경우는 건폐율 완화하는 것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7월 달에 승장관리계획과 관련된 정확한 개정이 되게 되면 그 이후 관련된 사항들을 꼭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12번입니다. 기반설 부담구역과 기반설 설치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반설 부담구역과 관계된 사항은 최근 계속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매년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우선 1번 개발이용 허가 건수가 20% 이상 증가한 지역은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인구 증가율과 개발이용 허가 건수 20% 이상이라는 말 쓰게 되면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이죠.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개발이용 허가를 제한한 기반설 부담구역에서 개발이용 허가 제한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기지개란 말 기억나신다고 하면 청산리, 녹개수란 말 기억나시고 기지개란 말 기억나신다면 기지개의 경우는 개발인 허가 제한주로 지정하게 되었을 때 1회 3년 범위 내 제한할 수 있고 1회 2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초 개발인 허가 제한 지역 지정 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연장하고자 한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1회 2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죠. 그에 관한 사항으로 2번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3번은 기반설 부담구역의 기반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으로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 증축 행위가 대상인데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단독택 증축 시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다. 맞죠? 4번 공원 녹지 줄만 쳐놓습니다. 기반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설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기반설 부담구역에는 대학교는 설치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5번 기반설 부담구역은 최소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된다. 10만 추정수입니다. 맞죠? 그래서 12번은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3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기로 이미 결정된 곳을 다시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도시개발 사업하는 곳에는 이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 상태입니다. 또 심의 거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가장 대표적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하는 경우가 되게 됩니다. 자주 시험에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1번 꼭 한번 잘 살펴놓습니다. 2번입니다. 도시계획 지역은 원칙적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번 옳은 질문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하는 곳을 개발구역이라 하고 저 개발구역은 개발구역의 지정 요건으로 면적에 관한 요건과 개발 여부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행 허가 대상 면적과 정반대되는 것, 그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우선 도시지역 중에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그 단위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되고 공업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리고 녹지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됩니다. 다만 녹지지역 중에 보전 녹지지역은 서울에 볼 수 있는 용산 공원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이러한 곳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도시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면 충분한 기반시설 시설 목적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할 목적이라면 초등학교 용지가 확보된 때 10만 제곱미터 이상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도시지역은 원칙적으로 단위 면적이 얼마일 것? 30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된다.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이미 개발 용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입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개발 용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녹과농자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수립이 안 된 곳이라면 자연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인 때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중에 주상공에 해당되게 되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관계없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녹과농자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계없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자연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만 가능하다. 그러면 이런 요건을 충족해야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취계지 균형이란 말을 기억해 놓습니다. 술 먹고 취하면 개가 되지. 대신 그런 분들 집에 갈 때는 균형 잡고 잘 가시죠. 그래서 추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 단위 계획구역, 국가균형 발전의 경우는 면적, 개발 여부 관계없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봤던 기억이 있다? 그거 정리되셔야만 얘를 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3번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연녹지 지역, 계획관리지역에만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고 2번 도시지역 외 지역은 원칙적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대상과 관련된 지문 이해되셔야 됩니다. 4번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공람 절차 끝난 후 공청에 개최해야 한다. 공청에 추천없습니다. 맞는 질문이죠. 다만 우리 개발법과 관련되어서는 30만 제곱미터 두 번 나오고 100만 제곱미터 두 번 나오면 330만이 두 번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100만과 관련되어 방금 공청에 함께 보셨는데 도시개발구역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30만 관농자의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자 한다면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기관장이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 사업 하려면 국장에게 제안하고 제안받은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죠. 그때 30만 두 번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330만은 복합기능 개발, 배드타운에 해당되는 위성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거, 상업, 위락 등의 복합기능이 조화된 도시화 사업하고자 한다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역 지정하고 2년 내 개발계획 수립해야 되고 계획 수립되면 3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해야 되는데 저 2년, 3년이라는 것이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5년으로 조정되죠. 그래서 개발법에 30만, 100만, 330만은 각각 두 번씩 나온다. 두 번 정리 잘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4번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번 결합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 결합 추천 오시고 결합하면 하나 이상이 10,000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되고 분할 방식이라면 각각 10,000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된다. 그 말 기억나시죠? 그래서 13번은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14번입니다.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수하면 임순. 그래서 3번 순환 개발 등의 단계적 추진 필요한 경우 사업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은 박수하면 임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린 개발 계획과 관련되어 늘 수립하는 자는 지정권자이고 그 계획 수립 시기는 동시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녹관 농자의 토지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공모전 실시하는 경우는 구역 먼저 지정하고 개발 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실 것이 도시개발구역의 전체 면적 중에 주상공이 차지하는 면적이 30% 이하라고 하면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런 개발 계획 내용에는 17가지 내용이 포함돼야 되는데 지구 단위 계획은 실시 계획 내용이지 개발 계획 내용 아니죠. 박수하면 임순 4가지는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개 내용에는 사업 시행 방식도 포함되게 되는데 특별히 환지 방식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됩니다. 다만 시행자가 국가, 지방, 자치단체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 동의 생략한다. 그 정도를 정리하시는 게 개발 계획과 관련되어 탈필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내용으로 14번 저렇게 처리하십니다. 15번입니다.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조합 설립하려면 토지 등의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 작성하여 시군 구청장에게 조합 설립 인가 받아야 된다. 우선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도시개발법상 관할 관청은 지정권자입니다. 시군 구청장이 관할 관청이 되는 것은 딱 하나,
환지계획 인가 시에만 시군 구청장이 관할 관청입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과 관련된 인가권자는 지정권자가 되게 됩니다. 지정권자 인가 받아야 되죠. 그리고 행운의 수 7을 꼭 한번 보시면서 건물 소유자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 받아야 됩니다. 2번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려면 국공유지 제외한 국공유지 제외 추정 없습니다. 개발법에서는 딱 하나 빼고 국공유지를 항상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포함한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된다. 국공유지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국공유지 제외하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을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면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야 되는데 저 전부 환지 방식이랄지라도 예외적으로 지방 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병동이란 말 기억난다? 나중에 관련된 문제 정리하시면서 살펴보실 텐데 전부 환지 방식의 경우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국공유지 제외한 토지 소유자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등을 도시화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병 동일 때만 국공유지 제외, 나머지는 국공유지 포함돼야 됩니다. 내가 국토계획법에 관한 문제를 풀면 국공유지 제외되는 게 당연하지만 개발법에서는 국공유지 포함한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15번에 2번 국공유지 제외 이 말 때문에 틀린 겁니다. 3번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받은 후 정관 기재 사항인 주된 사무 소재지 변경, 주된 사무 소재지 변경 가로 해놓습니다. 지정권자의 변경 인가 받아야 된다.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 지문으로서 주된 사무 소재지 변경 시에는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변경 인가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3번 틀린 지문으로. 4번입니다. 대의원에는 개발계획 변경 가로 해놓습니다.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 맞죠? 우리 정하나 게임에 기억나십니까? 정하나 게임에 정한, 개임해 이 5가지에 대해서는 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 변경, 환지계획 변경, 개발계획 변경, 임원 선임, 해임, 그리고 조합 해산 5가지는 총회에서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의원에는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 맞죠? 그래서 4번 옳은 정답이 되게 됩니다. 5번입니다. 조합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피성년 후견인에 해당하게 되면 그날부터 임원 자격 상실한다. 도시개발조합은 참 특이하게 임원의 자격이 상실되면 다음날 자격 상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가 아니라 다음날부터 임원 자격 상실한다. 그래서 5번 틀린 질문이 됩니다. 15번 답을 4번 해주시면 되죠. 16번 함께 보십니다.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로서 전부 환지 방식이란 말 확인해 놓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 환지 방식의 경우는 도시개발 사업이 성공할 사업이다, 실패할 사업이다. 실패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부 환지 방식 진짜 도시개발 사업하면 성공하는 것을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면 저 전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할 때 외부인이 도시개발 사업을 지도하고자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을 때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패는 동네 사람들이 알아서 부담하라. 전부 환지 방식에 있어서는 토지 소유자, 조합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되게 됩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전부 환지 방식이랄지라도 지방자치단체 등을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데 그게 지병동입니다.
1번입니다. 토지 소유자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고시일부터 1년 내 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 동을 해놓습니다. 지병동의 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병은 공공시설 사업과 병행할 필요 있는 때, 가끔 도시화 사업과 함께 지하철 개발을 함께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사업이 중요합니까? 전북 한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이 중요하겠습니까? 공공사업이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등을 우선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지병동의 동은 동입니다. 국 공유지를 제외한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 전북 한지 방식의 도시화 사업을 소유자 조합 대신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에 관한 사항을 저렇게 정리하시는 게 여기입니다. 할만하다. 그래서 지병동이라는 말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반면 2번, 3번, 4번, 5번은 시행자 변경과 관계된 타유입니다. 그래서 2, 3, 4, 5 묶어놓으시고 1. 시행자 지정, 실시계 인가가 취소된 경우, 그리고 3번 인가 받은 후 2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않는 경우, 4번 시행자 부도 파산, 시행자 부도 파산했다면 시행자 변경해야 도시개발 사업을 마칠 수 있겠죠. 5번 전북 한지 방식인 경우로 시행자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후 1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그래서 2, 3, 4, 5를 묶어놓았다면 앞에다가 일실이착이라 적어놓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본 적이 있다? 저 일실이착이 시행자 변경 사유가 되게 됩니다. 전북 한지 방식으로 조합 등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한 날부터 1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실시계 인가 받고 2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일실이착이죠. 이러한 경우는 시행자 변경 사유라는 것을 정리해 놓습니다. 16번은 그래서 답을 1번에 놓습니다. 17번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관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원형집 3분의 1이란 말 나오면 되죠. 반면 토지 상환 채권과 관련되어서는 분양 예정인 토지 건축물의 2분의 1입니다. 2번 조성 토지의 가격은 감정 가격을 한다. 맞습니다. 토지 평가 협의회는 환지 방식에만 등장하는 가격 평가 기구입니다. 토지 평가 협의회는 수용 방식이 아닌 환지 방식에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 세부 목록 고시 가로 해놓습니다. 공지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 있었던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법상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시기는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세부 목록 고시한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있어서는 실시계 고시한 때 공지법의 사업 인정 고시 의제하고, 개발법에서는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 공지법의 사업 인정 고시 의제하게 됩니다. 4번입니다. 국민택 규모에 의하여 주택 건설 용지, 공공택지, 330m 이하의 단독택 용지, 공장 용지 공급하는 경우 추첨 방식으로 분양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추첨 방식으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하게 되면 개발된 땅,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게 되는데, 이 조성 토지 공급 방법은 그 공급 가격은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저 감정 가격 기준으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조성 토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가격 비싸게 불러 사겠다는 자가 있다면 그 자에게 파는 겁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추첨, 수의 계약 방식이 있는데, 이 수의 계약의 경우는 공익사업과 관계된 경우 가능한 방법이고, 추첨 방식으로 330m 이하의 단독택 용지, 330 이하의 단독택 용지, 공장 용지, 9m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지,
공공택지 공급할 수 있죠. 그래서 네 가지의 교훈은 추천 방식으로 분양할 수 있다.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5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시행자는 토지상환채권 발행할 수 없다. 끝에 없다를 넣으면 19번 틀린 질문이죠.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토지상환채권 발행하고자 한다면 지정권자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7번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18번입니다.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종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는 종전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환지 예정지 줄쳐 놓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게 되면 저 환지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가 종전 토지를 대신해서 개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보상받는 땅을 환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지는 환지 계획의 환지와 환지 예정지의 환지 그리고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환지가 모두 같은 땅입니다. 위치도 동일하고 면적도 동일한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환지 방식에 따라 개발 사업하게 되면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환지를 취득하게 되는데 미리 환지 소유자에게 또는 환지 사용자에게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여 미리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환지 예정지에 대한 사용권 확보했다면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은 계속한다? 계속해서는 안 된다. 하나 얻었으면 하나 포기해야 되죠. 그래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게 되면 환지 예정지에서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종전 토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사용 수익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환지 계획, 환지 예정지, 환지문 공고 다음날 환지는 모두 같은 땅이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2번입니다. 과소토지 기준이 되는 면적은 시행자가 규약, 정관, 시행 규정을 정한다. 그래서 환지하지 않고 현금 청산하는 과소토지 면적, 민간의 사업 시행자라면 규약에서, 조합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면 정관에서, 시행 규정은 행정청이 개입하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 시에 시행 규정이라는 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사업 시행자인지 규약, 민간입니다. 정관의 말 보게 되면 조합이 시행 규정은 행정청이 관여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의미한다. 그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그곳에서 과소토지 기준, 면적을 결정하게 됩니다. 3번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의 동의 없이도 임차권자의 동의 가로 해놓습니다.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환지 부지정과 관련되어 토지 소유자의 신청과 임차권자 동의 있는 때 환지 부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을 구분하게 되면 사용수익권이 우선하죠. 그래서 임차권자 존재한다고 하면 임차권자의 동의 있는 때만 환지 부지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 틀린 질문입니다.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4번입니다. 행정상 재판사 처분으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은 환지 처분에 영향받지 않는다. 행정상 재판상 처분이란 말과 전속이란 말을 함께 보게 되면 환지 처분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토지평가에 있어서는 감정평가 후 토지평가협의회 결정한다. 토지평가협의회 추천습니다. 수용 방식에는 토지평가협의회가 등장할 수 없습니다. 환지 방식에만 등장하는데 이 토지평가협의회는 토지 소유자가 참여하는 기구입니다. 환지 방식은 종전 토지와 환지를 맞교환하는 방식인데 새로 만들어지는 환지 등에 대한
가격을 평가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 개입하지 않고 시행자만 가격을 결정하면 얘를 가격 지나치게 올리게 되었을 때 환지받는 땅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토지 소유자가 참여하는 토지평가협의회에서 토지에 대한 최종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평가협의회는 수용 방식에는 없고 어디에서만 환지 방식에만 등장한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18번은 답을 2번을 해놓습니다. 19번입니다. 정비법령상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으로서 토지 등의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4년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정비구역 해제하여야 한다. 여러 군데가 틀립니다.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은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조합만 사업 시행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가 시행하지 못합니다. 재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토지의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토지 소유자가 직접 재개발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 정비구역 지정 고시 날부터 5년 이내 사업 시행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정비구역 해제해야 됩니다. 4년이 아니라 5년. 그래서 2년, 3년, 5년이라는 기간 보게 되면 정비구역의 필수적 해제 사유라고 기억하시고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았다면 임의적 해제 사유로 파악해 줘야 됩니다. 이번 공단과 관련된 기간 30일이라는 걸 확인하십니다. 정비계획 수립하는 때와 정비구역 해제하는 때, 관리처분계획 수립할 때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람이고 공람 기간은 이 경우 30일이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3번은 임의적 해제 사유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로 속에 추진 이후에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30% 이상이 해제 요청하는 경우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4번 임의적 해제 사유인데 가로 속에 사업 시행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 시행인가 신청 전이라면 과반수 동의로 해제 가능하다. 그리고 5번 정비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정비구역이 해제 고시된 경우 조합 설립인가 취소된 것을 본다. 만약 정비 사업이 성공하여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조합 존속에 영향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준공인가 고시 다음날 관리처분 계획의 경우는 이전 고시 다음날 정비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조합 존속에 영향 없다. 그 말 기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20번입니다. 정비구역 설명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특광시군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2번 정비계획 수립하여 정비계획 수립 추천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시에 주민 공람 기간은 30일이죠. 14일. 그래서 2번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3번은 정비구역 정비계획 위반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냥 보고 지나가십니다. 4번은 절차에 관한 사항이고 5번 행위 제한인데 그냥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20번은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21번부터 함께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